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심리학에 관련된 수업을 맡게 된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름 붙여쓰기 또 꼬리 달기는 엄청 많이 들어왔던데 지금 한 반 조금 넘게 오셨다 그죠? 어쨌든 저는 저를 이제 소개를 좀 잠시 하자면 저는 건국대학교를 석박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고 이 공부를 하던 중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명리학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사를 일단 사회복지학 쪽에 박사 수료를 끝내놓고 잽싸게 동방문화대학원 미래예술과에 들어와서 여기서 작년 25년도에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수업을 하게 될 예정이라 제가 프로필을 한번 다시 올려봤는데요. 우리 학교에도 미래교육원에도 교수를 또 맡을 예정으로 있고 지금 또 다른 평생교육원에서 또 교수를 같이 또 재임하고 있습니다. 성가정폭력 상담과 그리고 교육을 맡아서 이제 학생들과 그리고 일반인을 대신 상으로 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경기도, 서울, 경기를 포함한 그 전체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서울이 있죠. 서울을 꼭 이렇게 빼고 난 나머지 경기도 관할 안에 모든 119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역마다 다 소방대가 있잖아요. 그 소방대 중에서 재난안전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119명을 모집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그게 정부 사업으로서 행안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서 재난안전 수업하고 있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저는 용인소방서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각 소방서마다 한 3, 4명 정도 저 같은 이제 민간 소방대원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각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다학교돌봄센터, 그리고 요양원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 나가서 심폐소생술, 화재안전, 재난안전, 물놀이 안전 이런 제반적인 안전 관련된 재난안전 강의 맡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HRD라고 아십니까? 한국 고용에서 하는 그 직업능력 개발원 또는 우리가 직업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어디 가서 뭐 용접을 배우겠다 하면 내가 돈 내는 거 조금 내고 정부에서 좀 어떻게 보조해서 HRD를 통해서 신청해가지고 하는 그 강좌에 제가 사회복지학 관련해서 해당되는 그 분야에 또 강사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사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원래 사람이 앉아서 배우는 것보다 못해도 나와서 서서 한두 마디 해보면 그게 오히려 제가 재공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아닌 운전자 없고 처음 태어나서 눈만 껌뻑거리고 자지 않은 신생아 없듯이 모든 수업도 강의도 내가 첫 발을 잘 디뎌서 어떻게 그날 혼줄이 한번 나 보느냐에 따라서 수업을 하는 스킬이 점점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여기 명리학 상담 및 강의는 지금 너무 죄송하게 저는 약간 지금 아직 초학자가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좀 더 매진해서 명리학 강의도 제가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오은영 박사님처럼 공부를 정신과적으로 많이 하진 않았지만 워낙에 이렇게 성가정 폭력하고 제반적인 사회복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수업 내용 중에 하나도 사회복지학을 하면서 또 명리를 하면서 제가 이 수업과 더불어서 같이 상담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증폭되더라는 걸 몸으로 실천을 해봤기 때문에 특히나 이 수업이 가지는 매력에 대해서 오늘 정말로 기본적인 거라도 탄탄하게 선생님들께 일러드리고 그리고 함께 이 척도를 같이 풀어가면서 선생님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살기 바빠서 너무 공부하느라 바빠서 때로는 엄마 역할, 때로는 아빠 역할 모든 자기 위치에 있는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 너무 바쁜 나머지 정말 나는 누구인가
많이 생각만 해봤지 어떤 걸 실질적으로 대놓고 한번 나를 제대로 들고 파보지를 안 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은 그렇게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이 스스로 제일 처음에 저희하고 상담을 하기 직전에 인테이크, 접수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의 인적사항이 펼쳐지고 한두 번의 공감이 이루어진 후에 서로의 합의하에 끄집어내는 그런 척도 검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MBTI 해보셨죠? MBTI 모르시는 분 거의 없죠? 그러면 E와 I를 통해서 본다면 나는 I더라. 손 들어 보십시오. 선생님 I 같았어. I예요. 그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E라는 뜻이죠. 근데 E 같지는 않아요. 손을 안 들었을 뿐이지. 손을 안 들면 E와 I의 중간이다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네, 손 든 사람이 순수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MBTI는 크게 사람을 몇 가지로 나눠요? 16가지로 이렇게 다 잘 알고 계세요. MBTI는 어쩌자고 이렇게 됐을까? 나는 MBTI 교육 받으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만 딱 나눠놨을까?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긴 했는데 MBTI 교육을 받긴 했는데 저는 그걸 써서 어떻게 상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너무 널려 있는 상담이라 이미 사람들이 마치 고혈압 당뇨를 알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상담 받는 것처럼 다 알고 있어요. 재미없어요. 모르는 걸 좀 꺼내서 이게 뭐지? 라는 궁금증도 좀 나와야 되는 게 심리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 2호선 상담소에서 하는 TCI 검사라고 있어요. 기질 검사. TCI 검사 그것도 요즘은 조금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전에는 그거 몰랐어요. 그 2호선 상담 그 프로를 보면 어떤 기질에서 몇 프로 먹었다, 몇 프로 정도 달성됐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어떻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그 4가지 기질로 나눠요, 거기는. 기질적인 기본 바탕은 다들 이렇게 좀 작은 편이죠.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8개에서 9개 정도 나눠서 그 사람 분석하고. 그리고 요즘 워낙 어플들이 잘 되어 있어서 내 거 넣으면 톡 나와요. 그쵸? 그리고 협회나 학회 같은 데다가 뭐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주면 정말 분석을 딱 제대로 해서 보내옵니다. 대봉투에 딱 넣어서 집으로 동봉해서 쫙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돈 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저하고 같이 하시면 평생 한번 알아놓으면 돈 안 들면서 여러 사람 주변에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하여 교류 분석입니다. 교류 뭡니까? 트랜스. 서로 공감대를 엮어서 뭐라고 설명해요? 교류 친분 있다 사귀다 그건 좀 개념을 조금 넘어서는 것 같고 그럼 교류 분석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 건데 교류 분석은 유형을 나눠놓지 않습니다. 유형을 나눠놓지 않고 필수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약 한 1,000가지 정도 돼요. 사람의 유형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렇게 나눠놓으면 내가 나를 분석하는 데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제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나름 한 6, 7가지로 대략 한번 나누기는 해봤어요. 근데 경우의 수를 나중에 하는 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는 거 그래프를 나중에 설명해드리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처음 도입부터 시작해서 너무 교류 분석에 대한 걸 너무 많이 풀고 나가면 또 재미가 없어요. 오늘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후딱후딱 해서 해보고 나도 직접 내 걸 해보고 우리가 저 사주를 내 생년월일치를 불러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풀어주는 걸 들을 때 그 기다리는 그 부분에 약간 쫄깃한 맛을 여기서도 느끼게 될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교류 분석은 뭐다? 내가 심리 척도지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화된 걸 가지고 상담하고 심리이론을 하는 것이 교류 분석입니다. 처음에 집단 치료에 사용됐죠. 그리고 개인의 인생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인생 태도가 너는 언제 그랬더라, 넌 나중에 그럴 거야가 아니라 지금 너입니다. 지금에 있는 모습 너. 33살 된 여자 너의 오늘. 55대 남자 너의 오늘. 그리고 그러한 너는 왜 그러한 행동을 하니?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다? 백전백승. 그거에 딱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화낼 일도 화 안 낼 수 있고, 아니면 때로는 아주 부드럽고 이쁘게 타이를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격하게 안아줄 수도 있는 게 이 분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행동의 근간을 만들었냐, 내가 아기 때부터, 나서부터 아기 때부터 자라오면서 어떠하게 자라져 왔는지, 누구에게 양육되어져 왔는지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에 내 행동 반경이 틀리더라 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류 분석을 창시한 분이에요. 에릭 버니라는 분인데, 이분은 1910년에서 1970년까지 살으셨어요. 좀 인생을 좀 짧게 사셨죠. 미국의 지금 우리나라 오은영 박사님 같은 정신의학과 박사십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네, 자국이 미국이에요. 교류 분석 이론을 창시하고 이걸 당신의 어떤 정신과 치료에 활용을 해서 했더니 너무 찰떡같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97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7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TA 시대가 번창을 한 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어요. 그 쭉하게 사람들이 옆에서 주변에서 이분의 이 교류 분석을 지켜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 맞아, 이 수업이 정말 괜찮구나 해서 미국에서 발간됐지만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유럽으로 점점 파생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척도지도 개발을 하고, 척도지도 좀 변하거든요. 시대에 맞춰서 트렌드가 있어요. 척도지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적 의사 표현으로 만들어 놓은 교류 분석 척도지가 중국 사람이 가져가서는 중국 사람의 문화에 맞게 개발이 되고, 일본은 또 일본에 맞게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한국형 교류 분석 척도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교류 분석 협회, 학회 다 있습니다. 물론 MBTI처럼 그 학회나 협회에 이런 걸 해주겠노라라고 해서 돈을 받고 척도지를 다 분석해서 보내주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어쨌든 좀 아쉽겠죠.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렇게 교류 분석이 활성화됐지만 어쨌든 너무나 이 심리학계에 큰 획을 그어주시고 가신 분이죠. TA 특징, 저는 글자 많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뭐만 보면 되냐? 큰 것만 보자. 성격 이론이다. 제가 앞에 말씀 잠깐 드렸던 걸 조금 풀어놓은 거예요. 성격 이론이다. 교류다. 의미, 의도, 느낌, 이런 것을 다 의사소통한다는 의미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동 발달 이론이다. 그리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TA가 바라는 인간의 형상이 있습니다. TA 인간과는 부정을 떨쳐라. 일단은 긍정적 인간이 되어라. 긍정적 인간의 마음 보따리는 일단 펼쳐놓고 보는 보따리다. 그 안에 펼쳐놔야 뭔가를 담을 수가 있고 다시 원하는 만큼 묶을 수가 있어요. 오늘 과일 우리 간식 주문을 받으셨죠? 쭉 풀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꽉 채워서 꽉 잠그면 그게 마치 내 거가 된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 인간이 되어라. 사고 능력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 판단할 줄 안다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나무인이죠. 법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사고할 줄 아니까 예의도 알고 질서도 알고 살아가는 패턴도 정리정돈을 할 줄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운명 결단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겪고 있는 장애가 하나 있대요. 결정장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짜장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아무거나요 이러면. 아무거나. 그래서 메뉴도 나왔죠. 아무거나 메뉴. 그죠? 주인장 마음대로 메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오히려 뭔가 자기 자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잘할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남을 배려해야 된다는 소리를 또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먼저, 네가 하고 나면 내가.
심지어는 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장에 몇 군데 꼼딱딱 이를 피웠어. 어디다 주차해야 될지 몰라서 석석 지나가다가 내 자리를 뺏기는 사람도 있어. 그 결정장애들. 그죠? T의 인간관은 이렇게, 가장 큰 타이틀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 앞에까지는 단지 교류 분석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논리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내가 그래프화된 내 모습을 봤을 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학문적으로 살짝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교류 분석의 모델은 PAC 모델이다라고 합니다. PAC 모델. 그러면 P와 A와 C에는 뭐 어떤 뜻이 담겨 있겠죠? 말 안 해도 나는 알 것 같다라는 분 안 계십니까? P는 뭘까요? 응? 응? 퍼스널. 오, 퍼스널. A는 그러면? 교류 분석은 인간을 향한 겁니다. 쉽게 다시 설명하자 치면 이런 거죠. 내가 태어났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겠죠. 부모는 계신데 태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거선이고 우리 아빠가 장동건이었어요. 어머, 너무 유전자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뭐 삶이 어떻든 간에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마치 태어난 것 같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내가 우리 언니 손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베이비박스에서 자랐어요. 상상할 수 있죠, 그죠? 저모 밑에, 저부 밑에, 아니면 지네들끼리, 아니면 타에 의해서, 기관에 의해서, 또 때로는 부모 밑에서 자람의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자람의 과정 중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들어가면 가정 내의 주 양육자가 엄마여야 되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에요. 아빠가 나를 다 키웠어요. 저는 엄마가 너무 바빠서 일 계속 나가시고 아빠가 그나마 시간이 내서 엄마와 아빠의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그 안에서 아빠의 어떤 기질을 보고 자랐어. 그럼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걸 다 막 따라하는 거예요. 아주 다소곳한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우리를 보고 태내에서 있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자라야 된다. 넌 태어나서 나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뭘 먹어야 된다. 엄마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태교까지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날 키우셨는데 할머니께서는 맨 마을 해관으로 날 데리고 놀러 가셨어. 맨날 고스톱 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자랐는데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부모가 다 못해줘서 그 부모가 나쁜 부모냐? 그건 아니야. 어떤 기질을 닮았는지 한번 볼게요. PAC가 뭐냐? 첫 번째 P는 피자 상태라서 부모 및 부모와 같은 인물에게서 본받는 나의 모습을, 그럼 부모는 영어로 뭐예요? 페어런트죠. 그래서 P입니다. 그러면 A는 A 자아 상태는 지금 있는 here and now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럼 C는 뭘까요? 유추할 수 있겠죠? C는 내 아동의 모습인 자기 모습을 유추하는 PAC 자아 모델 상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시 PAC가 나왔어요. P도 그냥 P가 아니다. 어떤 P가 있냐? CP와 NP로 나눠요. 요런 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안 외워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CP는 컨트롤하는 어버이. 어떤 어버이? 하지 말랬지. 이거 자꾸만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어질러 놓고 말이야. 그리고 학교 갈 때는 체육복 꼭 챙겨가.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약속을 받고 어떤 걸 다 컨트롤 하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요 반대에 NP는 어떻게 하냐면 우쭈쭈 그랬죠? 아이고 세상에, 어머 얘가 이렇게 잘했어요. 엄마 말을 이렇게 잘 듣고요. 아빠하고 놀러도 잘 가고요. 하면서 그저 내 새끼 불면 날아갈까 내 새끼. 응? 그러면 다음에 C는 아동 있어요. 아동. C도 두 개 나뉘네. FC는 자유로운 어린이.
싫어 싫어 아이, 내가 할 거야 이거 사줘 해서 마트 가서 들어눕는 애들, 아니면 놀러 가서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도 막 뛰어나가서 놀고 하지 말래도 혼자서 알아서 춤추는 애들,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끝없이 얘기하고 뭐 자기의 모습을 자꾸 내비치려고 하는 아이의 모습. 그러면 뭐냐, A씨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라면 할게요. 머리는 어떻게 묶고 갈까요? 엄마 머리 묶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엄마가 앉아봐 하면 오늘은 따주면 따주는 대로, 묶어주면 묶어주는 대로, 공주면 공주 드레스로, 입혀주면 입혀주는 대로 예쁘게 해서 다 잘 순응하는 어린이. 여기 보면 이 5가지 안에서 가운데 A가 나옵니다. 이건 이런 걸 다 담고 있는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이러한 4가지 패턴이 몸속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자아 기능 분석을 이렇게 좀 심플하게 제가 나눠서 5가지 유형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CP, MP, A, FC, AC가 나왔는데, CP는 엄마 말 들어라 했지? 라고 하는 약간의 통제하는 강압적인 부모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딱 보이죠? 좀 강압적이고 독단적이고 엄마 아빠의 편견에 의해서 아이가 자라서 그 아이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 그렇지만 그러한 부모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전통을 유지하고, 원칙과 규범, 또 생명의 안전, 사랑의 판단, 약간 도덕적인 부분을 잘 선을 그어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MP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예뻐라 우쭈쭈 하면서 간섭도 좀 심하게 하고, 뭐 무조건 애정을 주면 다 될 것 같이 해가지고 막 불면 날아갈까 뭐 꺼질까 싶어서 막 부모가 안달복달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 속에 넣어봤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모의 또 긍정면은 뭐냐면 잘 지지해주고 그 아이가 하도록 뭔가를 했을 때 응원하는, 파이팅하는 부모가 되어주는 모습, 그마저도 좀 맹목적이더라. 그래서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FC 먼저 볼게요. FC 있어요. 깨발랄 어린이죠. 프리 나는 프리야 이거 내가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애예요. 그럼 얼마 전에 우리 한 20년 전에 이런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이시가 높다 그랬어요. 창의력이 높다. 그래서 이시를 높여라 아이들의. 응? 학문적 기질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질 자체를 좀 발전시켜서 자유롭게 놔둬서 그걸 좀 크게 만들어주면 창의력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때 말했던 아이들이 보통 이 FC 기질이 많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이런 아이들은 좀 경망스럽죠. 어디를 가도 남 신경 안 써요. 직선적이고 충동적인데 또 그와 반대로 또 공포심도 많아요. 겁도 많아. 반항적이고. 이렇다고 우리가 부정 측면을 본다면 또 긍정 측면은 뭘까요? 자기를 표현을 잘해요.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그리고 때도 잘 쓰고, 아주 희한한 게 많죠. 호기심이 강해요. 그러면 A씨는 뭐냐? 이 우자를 누가 먹었지? 우유부단합니다, 얘가. 누가 배가 고팠나 봐. 그리고 얘들은 A씨, 여기 그래프상에서 A씨가 지나치게 높게 나오는 아이들은 보면 질병적인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이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질적인 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긍정은 뭐다? 잘 순응한다. 그리고 분위기에 잘 맞춘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잘 서서 이해하려고 한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상태 변화에 대해서 한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차 시동을 걸고 뾰 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너무 놀라서 브레이크를 확 밟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 안에서 어떤 자아가 발동을 해요. 그때 자아는 A자아예요. A자는 나 자신이잖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라고 했을 때 그와 동시에 나오는 자아가 P자아, 부모의 자아가 나와요. 이 부모의 자아는 뭐냐면 나를 어릴 때부터 아빠가 태우고 다니던 그 차 안에서 아빠가 주로 하시던 이야기,
김 여사, 아빠하고 똑같이 해요. 아이고, 세상에, 저런 나오면 안 된다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아빠가 뭐, 욕을 많이 하면 애들도 따라서 욕해요. 근데 아빠가 어떤 걸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좀 부드럽게 순응하고 넘어간다면 또 아이들도 또 그렇게 또 따라 해요. 그래, 이 부분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어쩌지 해서 회사를 갔어요. 회사를 갔더니,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떡하지? 지가야겠네. 지가 있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걱정이죠. 사실은 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늦게 갔으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 없어요? 다 이렇게 막 떠들고 노는데 선생님이 야야야 너 이리 나와. 왜 이렇게 떠들어? 나와. 손바닥 내. 라고 하면 쪼름이 줄 서가지고 저쪽에서 세대씩 맞고 오는데 막 그때부터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그 기분 아세요? 심장 콩콩콩 뛰고 막 얼마나 아플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까지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죠. 그러면서 세대 맞고 막 억울해 죽는 거죠. 그때가 시자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시자예요. 근데 이 자아가 발동된과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나 오늘 차 때문에 지가겠지. 과장님이 그거 이해 못 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본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 시간에, 앞에 있었던 시간을 깡그리 잊고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오는 그러한 자아의 변화가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하루 종일 PAC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 교류분석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교류분석을 전체 총체적으로 흐름을 봐서 어떤 걸 요구를 하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라고 볼 때 처음에 와서는 나를 한번 PAC 기준에 놓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러한 게 뭐냐면 일종의 그 솔루션 같은 거예요. 교류분석 안에서도 이 PAC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순화를 해주거나 어떤 부분을 좀 강대화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어떠한 솔루션들, 교류 패턴을 실행한다든지, 스트로크를 실행한다든지, 뭐하는 구조화 게임,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의 극대화와 수능화 어떠한 방법들을 행해주는 솔루션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한 거다? 실질적인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현대사회, 지금 2026년도를 살고 있는 나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솔루션으로 치료하면서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 강화가 이루어지면 나는 좀 더 자신감 있는 나로 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재결단이라고 나오는데 교류분석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뭐냐? 재결단입니다. 어제까지는 이러했으나 오늘 교류분석을 통해서 난 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자아의 재결단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결단의 시발점에서 뭘 합니까? 이런 솔루션을 행하는 거죠. 상담하는 거죠. 치료해서 나를 강화하는 거죠. 끊임없는 재결단과 솔루션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나서 스스로를 회복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재결단이 성공을 한다 안 한다? 성공할 수 있게끔 어떤 걸로 연결해 줍니까? 솔루션으로, 상담으로, 치료로 연결을 해서 내가 스스로 자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교류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전의 내 삶과 지금 생각을 해서 바꿔야 되겠다고 행동하는 내 삶을 잘 믹싱해보면 실존적인 내 삶이 무엇인가를 궁극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게 교류분석의 핵심입니다. 그 유형은 제가 8가지로 이렇게 한번 일단은 잘라봤어요.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들에게 뭘 드릴 겁니다. 한 장씩 있으니까 여기 한 장에 보면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총 50가지인데 나눠드리면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뒤로 좀 드리세요. 뒤로 나눠주시고요. 오랜만에 해보시죠, 이런 거.
물론 전자화되어서 요즘은 뭐 넣어주면 다 알아서 기계가 분석하지만 또 이런 거 지면으로 우리 한 번씩 해보면 재밌겠죠. 모자랍니까? 그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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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모자라세요? 괜찮습니까? 남습니까? 네, 선생님도 해보시고요. 자. 아, 모자라세요? 네. 쌤 거 있어요? 네. 자, 여기 이 척도지를 5점짜리 리커트 척도예요. 근데 여기 보면 까만 칸 있고 하얀 칸 있죠. 하얀 칸에다가 숫자를 적는 겁니다. 어떤 숫자를 적는다? 맨 위에 작은 칸 보시면 문항에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읽고 답하고 읽고 답하고 그리고 고쳐 쓰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일을 쓸 건데 일을 썼어? 그래도 고쳐 쓰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일을 안 쓰고 일을 쓴 겁니다. 그건.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해주는 사람의 억양의 액센트가 달라져요. 그럼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스스로 딱 하는데 첫 번째 문제 아니라 첫 번째 항목 다른 사람을 헐뜯기보다 칭찬을 잘하는 편이다. 나는 그렇다 생각하면 위에 보면 1, 2, 3, 4, 5에 1번 매우 그렇다, 2번 아니다, 뭐 어쩌고 써져 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답이 1번에 답이 나는 약간 그렇다 라고 하면 숫자 4를 적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숫자 4.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모든 부분의 흰 부분을 메꿔 주십시오. 뒷장도 메꿔 주십시오. 자, 시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세요.